정의당 시간입니다. 수요 용접소 윤수아 대표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역에 가지고 활동하시기가 어렵죠? 거의 좀 뭐 국회에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못 가더라고요. 그제 비기수단체 원내대표 연설 그 과정 모두에서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여러모로 무거운 마음이에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정치의 현황이 대단히 좀 남마처럼 좀 얽혀 있어서 굉장히 얽혀 있죠. 심정적으로 대단히 좀 무겁습니다. 일단 코로나 먼저 얘기해 보자면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죠?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 당국에 정의당이 요구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우선 이제 어제도 기재부에서 이제 설명을 하러 왔는데 추경안을 한 11조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이미 10조 한 7천억 정도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속도. 과거와 같이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거나 맞습니다. 또 이제 뭐 총선용 선심용 이런 그 피해다는 완전히 좀 근절하고 그야말로 코로나19 추경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요즘 마스크 문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대단히 사회적인 심리적 공포. 맞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의 이 사태의 부분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다 뭐 이것이 도대체 이번 같은 경우 공적 마스크라고 해서 50% 한해서 이렇게 각 약국이나 우체국 뭐 농협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줄서기가 계속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마스크를 한 달이라는 비상한 시기에 국가가 무상으로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없애므로써 한편으로 공포감과 한편으로는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적 책무를 좀 다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긴급 경영안정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물론 AB까지 포함이 됩니다마는 지나치게 세제 완화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포 같은 경우에도 어느 가게를 들어가 봤더니 대출하려면 한 달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영업 손실을 아주 격하게 당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이라든가 그리고 프리랜서라든가 그리고 운수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원. 맞습니다. 간접 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원. 이것이 신속하게. 좀 제대로 돼야 된다. 문 닫고 나서 대출 받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휴원 휴교가 더 기간이 늘어났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돌봄 휴가에 비해서 유급 휴가 부분이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계속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한시적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부도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바로 실시를 하자. 그러기에 추경을 같이 편성을 해서 하자 이런 것들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추경만 빨리 된다면 돌봄 서비스 저희도 어제 노동부 장관 나오셨는데, 열흘간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던데 최대. 열흘 만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다 예산이 없어 그렇다고 하는데 추경 빨리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지원 당장.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근데 하루에 1,200만 장밖에 우리가 맥시멈 못 만들어서 전 국민한테 주려면 5천만 원이니까 매일 줘도 일주일에 1인당 한 매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적 마스크를 했는데 저는 현장을 가봤어요. 네. 약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했더니 약국도 지금 밀려 있습니다. 신청이. 네. 그래서 일일이 연락을 해서 순서대로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5매를 한 캡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100장. 즉 20개를 이렇게 공급하는데 이것에 대한 좀 문제 제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딸리는 아침에 다 팔리니까 약국에서 팔아도요. 네. 이 돌면서 다 사가버리니까. 그래서 먼저 사는 사람들이 이 약국에서 5매, 옆 약국에서 5매. 예, 우리는 이제 무상으로서 국가가 책임지고 하자고 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국가관리에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방안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검토 단계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성공하려면 일반 시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정말로 네, 본인도 꼭 필요한 일주일에 5개 샀으면 됐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보면 아침에 이 쇼핑을 하더라고요. 약국 쇼핑을. 저는 그 줄을 보고 참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우리가 이럴 때는 합심을 해서 서로를 배려를 하고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데 한 가게에서 한 번만 샀으면 좋겠는데 네네. 마음이 불안하니까 돌면서 쇼핑을 하더라. 그건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버리면 이제 무슨 수를 내도 감당이 안 되죠, 사실. 자, 나머지 시간은 요즘 크게 이제 정치권 사이드에서는 특히 범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연합 비례정당 혹은 비례정당 자체에 대한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 예산으로는 그 병립형에서 한 6, 7석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미래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지난 총선 때 그 옥새 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비례득표가 한 34% 됐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그런 게 없다면 37, 8%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산하고 보면 뭐 한 25석 정도 병립형과 또는 준연동제에서 가져가니까 의석수가 한 20석 차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민주당은 그게 크게 고민인 것이고 그래서 뭐 플랫폼 정당이니 또는 뭐 연립형 비례정당이니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직접 한국당처럼 비례정당 못 만드니까 여기 와서 하라. 대신 여기에 정의당도 참여하고 뭐 녹색당 같은 소수정당도 참여하라. 뭐 이런 시민사회 제안 아닙니까? 실제 정부 여당이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려가 크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점점 커지고 비록 있죠. 그것이 아주 나쁜 정치이고 꼼수 정치를 하더라도 이왕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상대의 꼼수를 못 막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런 데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요. 어제 제가 문희상 의장님을 찾아뵙고 이것은 헌법의 8조와 11조를 어긴 이건 정당이 아니고 단체에 불과한 건데 어떻게 대표연설을 허락해 줄 수가 있느냐. 그럼 교섭단체끼리 뭐 합의했는데 어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짜정당을 해산해라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했습니다. 뭐 선관위가 받아줘 버렸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플래카드를 들고 옛날에 자한당처럼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려다가 그러면 코로나 전국이고 그러는데 오히려 모습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냥 거기에서 우리 주장을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금방 그 말씀하신 연동형 비례의 의석수에 한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니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처를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공동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제 뭐 정치개혁연합이라고 어제 뭐 창립 준비 신고까지 이렇게 한 상황인데 문제는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되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가치와 정치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 개혁의 본령을 관통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백낙청 교수님의 그런 글도 보셨을 거고, 저도 봤습니다. 뭐 최재성 의원의 이런 글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민주당이 아예 비례를 내지 말라고 주장하죠. 예, 백낙천 교수님도 서로 간의 마찬가지입니다. 역할 분담론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에 또 다른 가짜로 맞서는, 불의에 불의를 맞서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과 부분을 하면서 범진보 개혁에 윈윈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을 먼저 찾아내고 거기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순리다. 그게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걸 제쳐놓고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만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러면 진짜 개혁을 바라고 또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거기 이해는 이로써 대처하는 이런 역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정치 개혁의 장기적인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 정의당이 몇 석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또 그런 형편도 지금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의당이 더 몇 석을 가져가는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갖고 있는 것을 단순히 원칙 지키고 고집을 한다가 아니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심상정 대표에게도 제가 그랬어요. 이해찬 대표님 한번 좀 만나뵈라.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게 어떻게 할 거냐. 이해찬 대표님 말씀을 안 만나주지도 않아요. 심상정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안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심상정 대표에게 이해찬 대표를 만나라 해서 심상정 대표님께서 그걸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하는데 나 지금 시간이 없고 뭐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심상정 대표가 만남을 제안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만남을 거절했다고요? 네네. 그게 지금 한 2번이고 예를 그래요? 들면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인영 원내대표와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갈등 관계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 좋습니다.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만은 이야기는 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저 제안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정식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말들만 많지 바깥에.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이 앞전에 5인 모임이냐 하는 부분들로 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 이제 전화 왔길래 오직 당신들도 마음고생이 많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제가 화를 내는 것을 억누르고 그러한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전체가 가는 길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 말들만 많으니까. 그러면 그 대표님 예를 들어서 대표 대표로 만나서 지금 뭐 무수한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시민을 위하라고 우리는 플랫폼 할 테니 빈 그릇이니까 여기 와서 협상하라는 제안도 있고 다 이제 위기의식은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정의당에 대한 오해는 정의당은 어떤 협상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이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면 그 협상에 닫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건 맞는 거죠, 그죠? 그렇죠.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방식도 또한 뭐 정치개혁연합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요. 여기도 소수 진보 정당이 어떤 형태로라도 국회에 진출해서 자기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정치개혁의 원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정의당과 뭐 녹색당도 좋고요. 우리미래당 이런 청년이나 녹색이나 그리고 노동의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먼저 이러한 것들도 같이 하면서 민주당과 정치적 가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방식도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이 캡 안에 놓여 있는 부분에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은로만 중심을 놓는다면 그러한 정치 개혁에 저는 본 가치를 훼손하고 본말이 전도되니까 오히려 다양한 부분들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윈윈할 수 있는 범진보 개혁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제가 협상 당사자도 아니고 또 정당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양쪽 주장을 좀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협상에만 열려 있으면
예. 길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예. 네. 예. 지금 이대로 그대로 선거에 임했을 때의 미래 한국당의 파괴력은 대단하니까요.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양당의 대표가 만나서 결론을 내야 되겠죠. 마지막에는 되든 안 되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좋습니다만은 선거라는 것 또 민심이라는 것 자체는 대단히 국민들이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흔히 말해서 반개혁 세력이 이것을 완전히 무조건 돌릴 수 있다. 그 계산법에 의해 돌릴 수 있다고만 규정을 하고 하면 오히려 대화 문이 더 닫힌다.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는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은 우리가 국민들의 지혜와 판단을 믿는다고 정치인들이 항상 말하고 국민들이 거기 응답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거법 규정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선거법 하에 의석수를 계산할 줄 몰라요. 내 표가 곧 바로 반영되는 선거법 하에서는 그 말이 맞는데 내 지혜를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 의석수를 계산할 줄도 모르고 선거법 규정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지혜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혜를 발휘하기가. 그러니까 상대 이 정치적으로는 특히 진보 개혁의 부분은 반개혁 세력을 어떻게 하든 이번 과정에서 제대로 국민적 심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전체로 보자는 것이죠. 네. 공장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열어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세부터 나 가져야지.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 또 너희들은 너희 계산. 이것으로서 계속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열어놓고 충분한 것들을 하면서 대의와 실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같이 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까지를 고민하는 그런 방안을 서로 마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이제 협상에 닫혀 있는 게 아니다. 그 오해의 소지가 있게 보도가 나간 것이다. 예, 그런 정도로 저희 이해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의당의 윤수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BS 캠페인